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이원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넓은 의미에서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기 중이어가지고 맹렬하게 학교에서 시창작이라는 되게 좀 어떻게 밖에서 보면 좀 낯설고 이상한 수업이잖아요. 그런 문학 수업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고, 오늘 인터뷰는 그간 치열하게 살아온 선생님의 시력을 돌아보고 그 기원과 좌표를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빙 인터뷰에서는 좌표 잡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시적 기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려왔어요. 그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그때는 그게 시적인 것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를 쓰면서 그게 내가 만났던 최초의 시였구나 하고 느낀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부끄러움이 엄청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렇게 바깥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집 근처에 그땐 경기도에 살았어가지고 이렇게 돌산이 있었어요. 돌의 성분이 많은 산. 산인데 돌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저기 아버지가 곤충 채집하라고 이렇게 칸칸이 해놓은 그 곤충 채집 통을 들고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긁으면은 거기가 이제 돌 가루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돌산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 돌들 그렇게 긁으면은 색깔이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뭐 초록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돌 가루를 긁어가지고 그 곤충 채집통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색깔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해서 이제 또 집에 가져와서 혼자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무너무 그때 좋더라고요. 그 왜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곤충 채집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인상이 저에게 어린 시절의 인상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시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그 느낌이 그 느낌이었다는 거. 돌을 채취했을 때 느낌과 비슷한. 거의 똑같았어요. 그 어떤 되게 순수한 황홀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게 제가 만난 최초의 제 인생에서의 시였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삶 속에서의 시, 그러니까는 내가 시를 쓰면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시창작 수업 시간에 시를 써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기영도의 그 위험한 가게라는 그 장시가 유행이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뭔가 그 내 인생의 어떤 말하자면 조금 비극적인 부분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시를 못 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 되게 길게 시를 써간 적이 있어요. A4 한 4장 정도의 시를. 그런데 기영도보다 길게 쓰셨네요. 기영도보다 길게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의 그 시창작 선생님이 오규원 시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이제 시를 보시더니 이제 자네는 이 시가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건 뭔가 전투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감상적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감상적인 데를 자네가 지우겠나? 아니면 내가 지울까? 딱 또 선생님도 전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썼는데 선생님이 지우라고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워보게, 여기서 지워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긴 시를. 수업 중에요? 예. 이제 제 시를 합평하는 그 순서였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시에서 지울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지워야 될 때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웠어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지우고 나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행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라.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정리하니까는 A4에 그러니까 단락으로 한 4단락, 3줄짜리 4단락만 남았어요. 근데 그 지웠던 그 시를 제가 스스로 어떤 제 삶의 비극적인 그 부분이 언어화된 거를 계속 그 지우던 그 순간에 되게 이상하게 나는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시를 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때 그게 아마 제가 조금 더 공적으로 만난 시?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로 만난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각별했던 순간에 바치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오기원 선생님과의 그 추억 한 토막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선생이라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뭐 오기원 선생님이나 황현산 선생님이나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이제 안 돌아가시고 저희 곁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 선생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똑바로 살게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똑바로 사는 게 되게 근엄한 방식이 아니라 되게 좀 다른 멋짐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너는 그거를 좀 네 마음대로 해봐도 괜찮아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 시에서 많이 힘을 이제 어려울 때는 얻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한테 오기원 선생님은 저의 이제 스승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그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 복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서 생각해도 참 큰 선생이고 그때 아기 때 뵀을 때도 참 큰 선생 그다음에 그냥 시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전형을 선생님한테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기원 선생님이 말씀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선생님하고 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시적인 깨달음 같은 거를 준 그런 순간들은 너무나 많았고 아마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많이 그럴 텐데 제가 선생님한테서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그러니까 약간 벼락 같은 느낌의 그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시를 습작을 할 때인데 이제 습작을 하면은 이제 일정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어떠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여쭤보잖아요. 근데 그때 시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가지고는 가야겠는데 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밥그릇인가 뭐 되게 이상한 걸 가지고 시를 썼어요. 뭐 그전에는 약간 서정적인 시를 쓰다가 그래서 써야 해서. 써야 해서. 왜냐면 빈손으로 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시를 가지고 갔는데 몇 편의 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밥그릇에 대해서 쓴 시를 선생님이 혼을 내실 줄 알고 이제 맨 뒤에다가 딱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 밥그릇을 보고. 그러면서 야, 이게 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이것도 시가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쓰는 모든 게 시야. 선생님이니까 너가 쓰는 모든 게 시야. 그러면서
너만 재밌고 다른 사람은 안 재밌는 그런 거가 더 좋은 시야. 이렇게 하여튼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약간 그게 좀 벼락처럼 온 거예요. 선생님 자신은 무척 섬세하고 다정다감하신 성격이신데 또 상황과 격조에 맞는 진중함을 한 번도 잃지 않는 분이시라서 사실 선생님 속에 애기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좀 놀랐었어요. 무엇보다 인형이나 로봇 같은 사물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지점을 맞추는 게 시인 건 맞는데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천지남으로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천지남으로 돌아가게 하는 균형.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경험이 시인들의 보편적 성격이나 경험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의 활동과 노력이 보편적인 영역이 되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영토를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그걸 넓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적인 영향력이라고 그거를 뭐 네, 정치적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시적인 영향력이 퍼지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물과 이미지 또 언어를 통해서 확장된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빨리 열어젖혔던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쯤에서 선생님의 그 초기 시 한 편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몸이 열리고 닫힌다. 몸속에 웹 브라우저를 내장하게 되었어. 야금야금 제 속을 파먹어 들어가는 달. 신이 몸속에 살게 되었어. 신은 이제 몸속에서 키울 수 있는 존재야. 몸속에는 사철나무, 산, 목이 잘린 불상, 금칠이 벗겨진 십자가, 당신이 보낸 천년에 한 번 오는 새, 당신이 내게 올 때 걸었던 최초의 오른발과 왼발, 기어이 제 살을 다 파먹은 달, 그물로 된 달, 그물에 걸린 신들의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을 생각해봐. 몸속이 점점 비좁아지고 있어. 십계명을 새긴 돌이 자궁 속을 굴러다니고 있어. 사막을 건너 아버지가 찾아와. 내 몸이 신전이니 죽은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해. 몸속은 무덤이 아니야. 방금 내가 날 검색했잖니. 30입의 은전도 받지 않고 새벽은 아직 멀었는데 쉬지 않고 아버지를 부정해. 더 이상 신전은 몸 밖에는 없어. 이제 낮과 밤은 몸속에서 만나고 낮과 밤은 몸속에서 헤어지고 신들은 내 몸을 로터스 꽃처럼 먹고 꾸역꾸역 자라. 몸은 구멍투성이야. 신들의 취미는 피어싱. 구멍은 신들의 수유구 아니면 주유구. 세상은 구멍이야. 만개하는 몸이야. 열리고 닫히는 몸.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학교 생활과 관련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모두 돌아가고 난 뒤, 한참 뒤에 텅 빈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시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 강의실에서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느끼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도, 선생님 스승도 있고,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저한테 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 뭐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워낙에 조금 그러니까 좀 철이 안 들고 어린아이 같은 감각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뭔가 아이들한테 의젓하게 얘기하거나 뭐 시가 이래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되게 좀 속으로는 약간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저의 위선을 보는 것 같고, 이 말은 그렇게 다 아는 말인데 나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아이들한테 요즘에 내가 시가 너무 안 써져.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 너네 어떡하니?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오히려? 제가 훨씬 솔직하고 제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그렇게 하는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항상 그 제 상태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보다는 제 상태가, 그러니까 천진하지 않으면, 제 상태가 안 천진하면은 그 대상이 천진하든 안 천진하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5살의 감각으로, 5살의 눈으로 되는 것,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늘 싸움이고, 그래서 그거에 가까운 상태로 수업을 하면 그날 재밌어요. 이거 이제 그래서 같이 궁금했던 건데, 문득 이제 그런 질문을 하려다 보니 생각난 거예요. 쓰는 것만큼 사실은 작가한테는 또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너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혹시 말을 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수업의 형태로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면은 그 아이가, 그러니까 많이 준비가 되었든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든 그런 건 다 다르고 상관이 다 각기 다른데, 이루고 싶은 거기는 늘 그것에 있죠. 목표가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친구도 또 여기 있는 친구도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지금 자리하고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너가 있는데 요 다음에 여기에 가려면 너가 여기까지 성장을 하려면 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딱 두 발만 디디는 형태를 많이 감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쓰는 것도, 또 잠시 기다리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 잡히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이라고 저한테 머릿속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선생님의 작품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어제는 참을 수 없어 들킨 것은 빈 곳을 골라 파고들던 발, 신발이 시킨 일, 발자국은 정렬되고 싶었을 뿐. 어제는 참을 수 없어 엉킨 몸으로라도 걸었는데 줄이 늘어났어. 엉킨 몸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몸은 오늘의 소문, 너는 거기서 태어났다. 태어났으므로 입을 벌려라. 너는 노래하는 사람, 2분 22초. 리듬이 멈추면 뒤로 사라지는 사람. 뒤에서 더 뒤로 걸어 나가는 사람. 당장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요. 리듬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메아리를 버려라.
흰 접시에는 소 혓바닥 요리. 다만 너는 오늘의 가수. 두 팔쯤은 자를 수도 있다. 너는 가지를 자르는 사람. 뻗고 있는 길을 보란듯이 잘라내는 사람. 좁은 숨통을 골라내 끊어내는 사람. 내일을 잘라 오늘을 보는 사람. 다만 나는 오늘의 정원사. 한때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은 태양 속에 설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 태양 아래 서게 되었을 때 내내 꼼짝할 수 없던 것은 불빛처럼 햇빛도 구부러지지 않았기 때문. 오래 아팠다고. 잘라버린 가지는 나의 두 팔이었던 것. 끝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끊어진 두 팔을 뚫고 이제야 나오는 손. 징그러운 새순. 허공은 햇빛에게 그토록 오래 칼을 쥐어주고 있었던 것. 어쩌자고 길부터 건너놓고 보니 가져가야 할 것들은 모두 맞은편에 있다. 발목쯤은 자를 수도 있다. 그토록 믿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것, 우세한 것, 정렬된 것. 발이 그토록 오래 묻고 있었던 것.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나 정원사가 될 거야. 설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니 하겠지만 흙 속에 파묻혔던 것들만이 안다. 새순이 올라오는 일. 고독을 품고 토마토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일. 퍼드덕거리는 새를 펴면 종이가 된다. 새 속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 덜 펴진 곳은 뼈의 흔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사람. 방금 전을 지우는 사람. 두 팔이 없는 사람, 두 발이 없는 사람. 없는 두 다리로 줄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 첫 페이지는 비워둔다. 언젠가 결핍이 필요하리라.